독주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할 이른바 반문연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실까요?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홍준표 지사는 이른바 우파연대를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먼저 친박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면서도 친박 세력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가 먼저 단일화가 된 뒤에 반문 빅텐트를 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과 협치, 국민 통합의 정신에 기반한 분권, 협치, 통합의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패권적 권력에 빠진다면 결국 이번 대선은 안보 세력과 불안 세력,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 협치 세력과 패권 세력, 국민 통합 세력과 분열 청산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연대는커녕 척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친박들이 장악한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볼모로 박정희 향수를 업고 영남 자민련으로 현상 유지라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전 대표의 압승이 예상되는 국민의당은 요 며칠 사이 연대보다는 이대로 쭉 문재인 대 안철수 이렇게 1대1 구도로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꾸 대연정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정체성이 같아야 됩니다. 정치는 개나 고동이나 어중이 떠중이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반문연대 이러한 용어를 쓰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 빅텐트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앞서가는 건 좋은데 연일 쏟아지는 문 전 대표에 대한 다른 당 후보들의 비난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각 당의 후보로 나서신 분들의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입니다. 명색이 공당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가 더 잘 헐뜯는지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문 빅텐트의 중재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반문 캠프가 쉽게 이루어지긴 힘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반문 진영의 리그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곧 잠시 후면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여러 선택의 길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선택을 굳히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 광주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60% 득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그동안의 추세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막상 그동안의 사전 여론조사라든가 선거인단 샘플조사에서 비슷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진짜 경선이 구체화됐을 때도 과연 그것이 유지될 것인가 네. 까보니까 새로운 양상이 나올 것인가 했는데 그동안의 샘플조사 분위기로 갔었고요. 또 하나 바로 하루 전 또 이틀 전에 진행이 됐던 상대 경쟁 세력인 국민의당의 분위기에 비춰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때 역시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안철수 후보가 주목을 받았다면 어제 다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은 문재인 대 안철수가 상당히 주목받는 구도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6대 2대 2 이렇게 구도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2위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20% 가까운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는데 어제 경선에서 어떤 포인트 제일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의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 이상으로 2, 3위를 하고 있는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고 했을 때 도약한다는 의미는 20%를 좀 넘는 적어도 25%를 넘는 수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50%대가 되겠고 그러면 2, 3위도 나중에 이어지는 다른 순회 경선에서 뭔가 다른 한번 기회를 볼 수가 있었을 것인데 네. 사실은 두 캠프가 상당히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안희정 지사에 비해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는데 네. 어제는 0.6% 정도로 3위를 했기 때문에 기존 조사보다는 상당히 선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그래도 선전한 것이다. 네. 어제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작은 실수가 나왔습니다. 홍재형 전 당 선관위원장이 안희정 지사 이름을 3번이나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2,451표 득표율 19.6%,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515표 득표율 20%,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47,215표 득표율 20%입니다. 저 발표를 듣고 있는, 물론 중요한 건 이제 퍼센테이지죠. 득표율인데, 안희정 지사가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짓는 그런 표정도 봤습니다. 여러 전당대회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수많은 평론을 하시는데, 우리 전당대회, 물론 많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바뀌고, 당원들의 참여도 활발해졌는데, 문화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이런 거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의 경우는 아마 홍재영 전 의원은 당에서 가장 원로급에 해당되기 네, 때문에 예전에 부총리도 하시고 그랬죠. 네, 또 네. 국회 부의장도 하고 했었기 네. 때문에 아마 당의 원로급에 해당되고 정파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네. 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양승조 위원지로 맡았었는데 네, 네. 어제 현장에서 진행하다가 연거푸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어제 ALS 투표의 경우에는 10만 4천이 이렇게 무효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네. 그 무효 기권 용어를 애매하게 정리해가지고 현재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보면은 여전히 현재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ALS 이걸 많이 투표하는데 네, 네. 이 부분은 여전히 200만 논란의 명이 대상이 넘었죠.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전체는 물론 214만이 선거인은 됐고 네. 상당수 지금 3가지 소스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네. 현장에 투표소에 가 투표하는 게 있겠고 ARS를 통해서 투표하는 방식이 네. 있고 그다음에 순회 경선 장소에서 투표하는 3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ARS가 단연 제일 많고요. ARS가 제일 많은데 네. 그중에서 어제 10만 4천이 무효 또는 처리다. 기권 형태로 돼가지고 네. 그게 어떤 형태로 기권이 된 것인가 영재를 네. 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네. 완성이 안 돼서 잘못된 것인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제 민주당 경선 마치고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이제 첫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저로서는 의미 있는 교두부를 확보했습니다. 충청에서 다시 만회하고 그리고 영남에서 버텨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최종 역전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2등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출발에 불과하고 진짜 본 게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승 추세는 확인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힘을 내서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격당하면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지금 2등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지점에서 제일 궁금한 건 2위나 3위의 문재인 전 대표의 역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위와 3위 역전 가능성보다는 결선 투표 가능하겠느냐 전제가 돼야겠죠. 네. 지금 현재에서 바로 2위가 격차가 많이 나는데 1위로 가기는 어렵겠고요. 이대로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결선 가지 않고 바로 4월 3일 날 결론이 나버리는 네. 거죠. 이제 혹시 50%가 넘지 않아서 결선 갈 경우에는 그날 주말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어제 이 안희정, 이재명 후보 두 사람 다 실망을 했지만은 앞으로 도약의 기회를 뭘로 삼고 있느냐. 안희정 후보는 본인의 고향인 충청도, 네. 한때 충청 대망론의 한 멤버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전하게 되고 압도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29일 내일 치러지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 또한 이재명 시장이 아주 주목을 받았을 때가 촛불 전국이 한참 절정에 달했을 때 아닙니까? 촛불 전국이 절정에 역시 중심은 수도권이다 해서 네. 수도권에서의 경선이 이루어졌을 때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선거인당 구성 214만인데요. 네. 수도권이 121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도 가능하다. 네. 이런 기대 섞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후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고양시장 0.4%, 고양인데 0.1%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후보의 경선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하게 말하면 현재로서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 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을 정리하는 방식의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4억을 내고 있죠. 네. 4억을 내고도 감당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4억이면? 뭐 5천 정도 왔다 갔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최성 후보, 최성 고양시장의 경우에는 후보 되는 것 상관없이 4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뭐가 장치가 있느냐? 네. 컷오프 장치가 있어가지고 사실 압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몇 명 정도 경쟁력 있는 사람만 압축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처럼요. 네, 압축하는 건데 4명이 있어서 4명을 그대로 본선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쪽들은 바로 얼마 전에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선출을 할 때는 4명인데 컷오프에 1명을 뺐는데 네. 왜 이것은 4명 그대로 뒀느냐? 네. 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냐 해가지고 네. 불만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선두주자는 굳어지는 분위기는 물론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럴수록 반문연대 이야기는 또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설명해 주시면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네.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요. 뭐 그게 연대 형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정당 중에서 정당 간의 연합의 가능성은 구여권 해당됐던 새누리당에서 서로 갈라져 나온 네.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바른정당 후보하고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꽤 높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 후보로 단일화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당 관계가 고려돼야 되겠고요. 비문연대, 사실은 기존의 연대를 갖고 후보 단일화도 있겠고 정당 간 네.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과거의 DJP 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방식의 그런 네.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방식의 단일화는 적어도 국민의당 쪽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강 고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라든가 네. 박지원 대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후보를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치고 나가다 보면은 실질적인 양강 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로서 단일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네. 어렵거든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은 네. 양강을 얘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라든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양강 형성된다는 것이지 네. 다른 당과 협상을 해가지고 주고받게 하는 그런 방식의 연대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국민의당이 그 연대를 주도하거나 거기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협상 방식에서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없을 것이다. 다만 네. 분위기를 주도해서 네. 이른바 비문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은 네.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하지는 왜냐면은요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돼버리면은 네. 사실상의 야권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되고 네. 나머지는 여권과 결합한 후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탈핵 정국에서 만들어진 대선의 구도에 맞지 않고 승리도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점을 국민의당이 감안하겠죠. 자, 이른바 반문연대에 대한 각 주요 후보들의 입장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원칙 있고 명분 있는 단일화여야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연대 불가 입장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선자강론 계속 주장해왔죠.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는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반문 캠프로 그 빅텐트가 크게 쳐진다면, 반문 빅텐트가 크게 쳐준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호남 지지세가 일종의 텃밭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바른정당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까지 연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집토끼를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빅텐트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인 정당 아니더라도 뭔가 네. 큰 하나의 고심점인 조직이 있어야 될 네. 것인데 그런 어떤 조직을 갖추어서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미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고요. 지금 후보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20일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네.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은 만들기 힘들고 기존의 정당 체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그대로 정당 체제는 진행이 될 것이다. 네. 결국은 기존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가 시행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어느 쪽 정당 후보가 포기할 것인가 이런 것만 남아 있을 뿐이지. 당연히 이제 저 후보 단일화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후보 단일화는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는 시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보 단일화가 될 여지는 있지만은 네. DJ 연합이라든가 네.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식의 후보 단일화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실익도 없고 네. 명분에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 빅텐트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요. 이건 이제 중재자가 될 것이다. 나가서 이 큰 텐트를 치고 싶어 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문재인과 비문 1대1 구도가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같은 맥락. 제가 지적했던 있죠? 부분입니다. 네. 시점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네. 과거에 삼지대 이런 등등이 형성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문제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건데요. 네. 이미 각 정당이 정착돼서 경선도구에 맞춰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도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누구를 그냥 도와주고 경제 민주화라든가 개헌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뭔가 판을 흔들어서 새롭게 경쟁 구도를 만드는 역할은 좀 하긴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김 전 대표가 김종인 전 고문이 직접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는 이번 주말쯤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독자적인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에 이번 선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지 정당 아니라도 다른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로 개인기적인 역량을 내가지고 정치적인 파괴력을 가져왔었는데 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다른 정당들의 후보군이 경선을 통해서 형성돼가는 시점인데 네. 과연 출마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회의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른정당 후보 경선이 막바지입니다. 현장에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남승훈 기자. 지금쯤 투표가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개표가 시작됐습니까? 네, 대의원 현장 투표는 이미 종료됐고 현재는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장 투표 결과는 조금 뒤인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은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앞서 실시한 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후보를 확정합니다. 비중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가 40%이고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각각 30%씩입니다. 두 후보는 지난 18일부터 호남과 영남, 충청, 수도권을 돌며 진행된 4차례의 권역별 정책 토론회에서 범보수 후보 단일화와 모병제, 경제, 복지 공약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각 토론회가 끝난 뒤 실시된 4번의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 의원은 전체 2,600여 명의 평가단 가운데 약 60%인 1,600여 명을, 남 지사는 40%가량인 1,000여 명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일단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선 유 의원이 앞선 상황인데요. 이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현장 투표 결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지명대회가 열리는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이 추세대로 된다면 유 의원은 계속해서 보수진영 단일화를 이야기해 왔단 말이죠. 그랬죠.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역시나 우파연대를 이야기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지적하신 대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겠죠? 두 사람의 지금 정치적인 정세 인식이라든가 성향으로 봐서 가장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네. 홍준표 지사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가 가는 방향으로 당은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면 가는 방향으로 당은 지원하는 거죠. 네. 근데 바른정당의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내부에서 지금 보수 개혁 연대를 주장했던 남경필 후보도 네. 있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상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의 방향 자체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유승민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으로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혹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준표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돼버린다면은 네. 바른정당은 현재 31명 해당되는 네. 국회의원들의 진로 자체가 막연해지는 상황이 되고 당의 대선 매우 흔들린다. 대선 끝나고 나면 과연 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논란까지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냥 유승민 후보 개인으로만 지금 후보 단일화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네. 어려운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경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선 분위기만 보면 자유한국당 경선이 매우 재밌습니다. 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일 위안부 돈 협상인데요. 10억 원을 주고 했다는 거. 저는 그런 것은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 그러면은 그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분들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는 거는 좌파의 논리예요. 좌파라는 공격을 받았던 홍준표 지사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 골박이라며 비판을 던졌는데요. 밖에서 이제 평도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 친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친박. 그걸 갖다 요즘은 골박이라고 합니다. 골수 친박이라고. 마지막 친박 골박이라는 그 골수 친박이라는 한쪽에서는 너무 거구 시각으로 보이지 않느냐. 보수 우파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요? 이거는 무슨 저 좌파들이 저한테 저를 흠집내려고 보통 이제 쓰는 말인데요. 친박에 뭐 이제 하도 이름도 많은데 이제 골박까지 민간인으로 가셨다가 이제 영장까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분이 되셨습니다. 웃고 있지만요. 자, 이달 31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자유한국당도.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머지 두 후보가 이인재 후보, 김관영 이제 경북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친박 쪽이란 말이죠. 친박 3명이서 친박 후보 3명이서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단일화했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친박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은 현재 친박 내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진태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러다 그렇게 나올지 이전에 득표가 나온 것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 본선이 아니라 컷오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대체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김진태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죠. 이미 화면에 나온 바 있지만은 여전히 김진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 굉장히 중심을 잡고 나머지를 비판하는 그런 네. 입장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선 후보쯤을 되는 경우는 정파적인 싸움이라든가 집회가 아니고 대선 후보 되는 쪽은 조금 더 국민의 보편적인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반영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감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선 일정을 저희가 달력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1일 날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곧 바른정당 후보는 결정이 되고요. 결선까지 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됩니다. 뭘 좀 지켜봐야 할까요?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특정 누가 확정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대체로 지금 결론 안 났어도 네. 어느 당은 어느 후보로 지금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네, 있을 네. 겁니다. 그랬을 때 최후에 결정되고 나서는 과연 지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기존에는 경쟁은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끌고 갔었는데 네. 어느 한 사람으로 결정되면은 나머지 지지가
그 후보로 옮겨갈 다른 결정된 후보로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퍼져갈 것인가. 네. 특히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후보로 결정이 됐을 경우 나머지 표가 다른 후보로 붙을 것인지 아니면 유사하게 밖에 있는 국민의당 쪽에 안철수 후보 등으로 옮겨갈지 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네. 선거 일정이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역시 구여권에서 시도되는 후보 단일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각 정당 4개 정당이 한 명의 후보 여기 이제 심상정 대표까지 5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한 명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구여권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선거 관련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15% 이상 득표라면 전액을 보전을 받는 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비의 선거 비용의 상한액이 509억입니다. 그 정도를 15% 넘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보전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군소 후보들밖에 못 받는다면 한 5%밖에 못 받는다면 선거 비용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부담이 될 것이다. 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